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2부를 만나는 시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2부는 항상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정답은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 저도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이게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찜질방이 사실 이제 아무래도 감염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피하셨었고 그 때문에 폐업하는 곳들이 많았었고 최근엔 좀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공공요금 많이 오르면서 안 그래도 또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죠. 입장료도 거의 뭐 성인은 2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저도 좀 오랜만에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역시 찜질방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으시네요. 5147님 첫사랑을 만났던 이걸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자 메시지였고요. 이달현 님이 코로나 전에는 아내가 찜질방에 자주 가서 좋았는데 요즘엔 안 가고 집에만 있어서 불편합니다. 라고. 아내분께서 찜질방을 안 가셔서 불편하다라는 이달현님의 사연이었고요. 성함도 특이하니까 아내분께서 들으시고 참 편안한 주말이 되시겠습니다. 9232님 부부싸움하고 갈 곳이 없으면 가던 곳이 찜질방이었네요. 비슷한 문자 메시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이후에 7301님은 우리 가족은 찜질방 가려면 10만 원이에요. 5 식구신가 봅니다. 참 어디 가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저희 요거 경제상식 퀴즈 들으시면서 찜질방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 많네요. 저도 주말에 한번 애들 데리고 가봐야겠는데요.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도 출발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6% 오른 2485, 코스닥은 1% 오른 832까지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1338원입니다.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질 않아서 참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 국면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첨단 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선도하면서 우리 경제도 좀 치고 나가야 될 텐데요. 최근에 CES라고 세계 최대 가전 그리고 IT 기술 전시회 CES가 열렸죠. 전시 규모도 역대 최대였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말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다녀오신 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 기술 트렌드 같이 들어보죠.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CES 그 전에도 어디 종종 참석을 하셨었나요? 코로나 전에 좀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진짜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직접 참관한 사람이 14만 명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이전 분위기가 제대로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북새통이냐면 이 호텔들이 지하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양쪽으로 꽉꽉 차가지고 겨우겨우 움직이는 수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있었고요.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약간 뭐 온라인 100%로 했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기도 했다가 이랬는데 올해는 완연하게 이제 오프라인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 분들도 정말 많았고 중국 분들도 많았는데 좀 재밌는 거는 좀 특징적인 게 예전에는 이제 어쨌든 CES라고 하는 행사가 이렇게 쇼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조연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스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여러 대화들도 일어나고 뭐 세션들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공개된 어떠한 부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이제 몇 명만 초대하는 부스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미리 이렇게 기자들 참관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좀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공개된 부스도 많았지만 일부에게만 공개된 부스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적이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 CES의 좀 특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원래 보통 CES라고 하면 한 10년 후의 미래 막 이렇게 반짝거리는 향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2, 3년 후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거 좀 있으면 써먹을 수 있겠네, 좀 있으면 볼 수 있겠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보통 CES 부스에 가면 이제 나눠져요. 네. 한 분은 정말 전체 다 트렌드를 보려고 아주 빨리 돌아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네네네. 한 분은 이제 그냥 자기 분야에만 되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심지어 4일 동안 한 부스에만 가서 한 제품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나 아니면 이제 곧 나올 상품일 테니까 네. 그걸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10년 후의 미래라고 하면 어차피 그게 많이 바뀔 수 있는데 네. 한 1년 후 곧 출시, 2년 후 곧 출시 이러면 이게 4일 내내 그것만 보면 전문가들 보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파악이 좀 되니까. 파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에는 좀 프라이빗 부스도 좀 많았던 이런 특징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덕진 소장님이 참 특이한 안경 쓰고 오셔가지고 지금 저를 네. 예, 도찰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예, 이제 관찰을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실 텐데 그 저희 네. 유튜브나 KBS 콩으로 네. 보시는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김덕진 소장이 쓰고 있는 안경에 네.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참 이번에 이제 좀 CES 현장에서 오히려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메타 있잖아요. 네. 메타랑 레이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스마트 안경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있으면 애플에서 네. 엄청 비싸고 좋은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잖아요. XR 클래스 네, 거의 그쵸. 500만 원짜리. 그렇죠. 그게 500만 원인데 그럼 네. 그거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얘는 한 299달러, 그러니까 한 3, 40만 원대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AR, VR 하면 예전에 뭔가 세상이 막 바뀔 것 같고 엄청나고 막 네. 정말 막 못 본 세상이 볼 것 같고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그런 장비들이 무겁고 예. 비싸고 그다음 발열이 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분야도 있고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이게 좀 VR, AR이 좀 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끼고 있지만 안경입니다. 안경. 네. 안경인데 카메라가 달려있고 마이크가 달려있고 음성인식이 되고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동이 돼요. 그냥 약간 두꺼운 뿔테 안경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안경 만드는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한 건데, 그럼 요거 끼고 있으면 제가 얘한테 뭐 예를 들면은 소리로 테이크 픽처 이렇게 하면 사진이 찍히거나, 두르면 동영상이 찍히거나, 지금 제가 이거 실은 지금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제 채널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대로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기능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뭘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 제 눈에 뭔가 보일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에펠탑이 보여요. 근데 여행 가이드가 옆에 없죠. 그럼 제가 얘한테 헤이 메타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걸 통해서 카메라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거나 이미지 가이드의 검색을 역할을. 해서 그렇죠. 생성형 AI가 또 설명을 해주는.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들로 진화하는 모습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 50만 원, 3, 40만 원대 요런 어떤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아까 완전 애플 비전 프로처럼 그냥 그 집에서 완전히 몰입감을 주는 수백만 원짜리 기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분야가 나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제품이 나왔다가 사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네네. 도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계속 깜빡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경테 네. 한쪽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쪽은 카메라고 한쪽은 깜빡깜빡 거리는 이제 불빛이 나와서 그런 것들 좀 막겠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일상화가 되면서 말씀하신 그런 법규나 규제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임수성님이 공무 집행할 때 필요한 장비 같다고. 나중에 이거 경찰들이 쓰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이거를 갖고 이제 다음부터는 전시회 다닐 때 그냥 이거 끼고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거 바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이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야, 이게 이제 현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건 그래 너무 많이 앞서가서 쓰기엔 불편하겠네 했는데 이제는 쓸 수 있겠네. 그렇죠. 약간 뿔테 이렇게 되는 안경보다 거죠. 약간 무거운 수준이니까. 와. 근데 이번에 다녀오신 게 이제 CES라는 박람회고 네. 뉴스를 보면은 이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있고 네. 이파라고 하는 IFA도 있고. 그렇죠. 여기 좀 어떤 구분이고 CES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세계 최대 전시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요. 일단은 시작한 일자들을 보면 되게 다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보통 그러니까 3대 IT쇼, 3대 가전쇼라고 불리는 게 CES 네. 1월에 하는 거. 그다음에 MWC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스페인에서 열려요. 그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 모바일 중심으로 한 네. 쇼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IFA라고 하는 이제 독일에서 한 9월에서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건 약간 백색 가전 중심입니다. 근데 오히려 오래된 거는 IFA가 제일 오래됐어요. 192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CES도 1967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 쇼를 진행한 이 그 가전 협회가 올해 100주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협회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돼서 이게 나온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비슷비슷한 쇼였습니다. 근데 이 CES가 본인들의 쇼를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도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한 큰 변화를 2016년에 한 번 했어요. 네. 네, 2016년에 어떤 걸 두 가지를 했냐면 일단은 이 협회 이름이 지금은 CTA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CEA였습니다. CEA가 뭐냐? 전미 가전협회였어요. 네, 근데 2016년에 그거를 테크놀로지인 CTA로 바꿉니다. 더 범위를 넓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미 기술협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원래 CES를 그전에는 컨슈머 일렉트릭 쇼 그래가지고 가전쇼라고 우리가 풀어서 썼거든요. 네. 근데 2016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쇼를 하는 CTA에서 우리를 더 이상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부르지 마라. 아. 그냥 CES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그쵸.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실은 제가 또 KBS랑 또 아주 오랜 연이 있잖아요. 한 2013년부터 해서 계속 KBS에서 IT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이제 KBS 차정희 기자의 티타임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되게 오래 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게 나름 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시대가 오기 전에 나름 인터넷 프로라서 혁신적이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매해 CES에 대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2016년 아까 말씀하신 그 변화가 있었을 때 있잖아요. 네. 2016년하고 15년, 14년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가 달라졌던 게 2014, 15년까지는 CES 하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다 TV가 제일 많이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근데 2016년부터는 그게 IoT, 자율주행 이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떠한 변화를 이제 주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키워드들 뽑았었는데 이제 2016년에부터 이제는 야 이거는 가전에서 시작해서 이제 기술로 이동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017년부터 아마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아마존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존이 가전 그때 한창 이제 IoT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냉장고에도 인터넷을 연결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아마존은 공식 출전을 안 했는데 모든 기기에 아마존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걸 본 구글이 2018년부터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글이 이슈에 안 나왔었는데 2018년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많은 IT 회사들이 확 나오고 결국 지금처럼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월에 한다는 상징성도 솔직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올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보여줄 거예요. 라고 하는 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쇼.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진화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그 수 있는 3대 것이죠. 쇼 가운데 2개가 유럽에서 열리는데 이 네. CES가 미국에서 열리고 그것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다 보니까 네. 되게 화려하고 그렇죠. 규모도 크고. 네네네. 근데 나라별로 한 150개국에서 4,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 수로 보면 기업 수로 보면 미국, 중국, 한국 기업 순이었다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이 참석한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CES를 아까처럼 약자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C가 코리아다 아니면 코엑스다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코엑스.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CES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엄청 큰 빅테크들이 직접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구글이 2018년부터 참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애플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완전한 부스를 차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협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미국도 빅테크도 안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만 나오느냐.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이제 이 CES를 주관하는 CTA의 회장이
실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나라에 직접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이 쇼에서의 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너무 우리나라가 나가서 미국에서 너무 그냥 혈세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세요. 여기 참가비 엄청 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스 설치 비용 등. 그렇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관점을 바꿔보면 예. 그 짧은 4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기술에 관심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다 만난다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그래 우리도 한번 가보자 아니 뭐 정부에서 지원해줄 절대 그래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저는 다른 기자분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또 이제 조그만 미디어를 좀 같이 하고 있어서 기자 자격으로 프레스로 갔거든요. 네. 근데 프레스를 달고 있으니까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알리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너 프레스냐고 우리 부스 좀 오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 부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브로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CES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이 있다면 반드시 부스를 하시기 전에 미리 1년이든 2년을 가서 여기들이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전략을 잘 짜오신다면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외국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네. 한국에서 하는 수많은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 분들이나 고위직 분들이 직접 거기는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이런 한국 기업이 있어? 라고 해서 한국에서 미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분명한 기회는 있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평을 해 주시더라고요. CES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CES에 참여를 한다고. 네. 충분히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녁 때 되면 한국 음식점들이 너무 꽉 차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들은 심지어 CES 프로모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결국 그래서 이 쇼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런 걸 기회로도 볼 수 있고 이거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위기라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절박한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내가 컨택할 수 있다. 라면 간다. 단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여러 곳들에서는 조금 더 이걸 영민하게 아이디어를 잘 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더 노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서 한국 사람 만나서 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혹시 이번 CES에서 현장에서 특히 많이 주목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항상 CES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LG전자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LG전자가 항상 이 디스플레이를 정말 멋지게 이제 해놔서 화려하게 그냥 눈으로 보면 되게 감동 먹는 이런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LG전자 부스가 또 센트럴 홀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항상 있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딱 끝나면 바로 장소 예약을 해요. 다음에 벌써 이제 2025년 예약을 해서 거의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가면 뭐 예전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폭포 같은 것도 날고 막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투명 TV. 그러니까 뒤에가 이렇게 비춰지는 TV 있잖아요. 정말 유리처럼 투명한데 그게 어떤 전원을 넣으면 텔레비전이 되는. 그렇죠. 그거를 한 50대 60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투명이다. 그러니까 투명 반투명 그다음에 완전히 투명이 안 되는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뒤쪽에도 사람이 있고 앞쪽에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뒤를 막아놔요. 그럼 뒤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60대 정도 이상의 디스플레이에 폭포가 이렇게 칩니다. 근데 폭포가 치면서 뒤에 막아놓은 반투명이 없어져요. 그럼 폭포가 착 내려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좀 디스플레이적인 것 좀 멋진 걸 보여줬고요. 그 외에 또 항상 또 삼성 부스도 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근데 이번에 좀 주목받았던 건 해외에 있는 분들의 주목받았던 건 SK 부스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CES에 가면 사람들이 밖에 구글 부스가 있는데 구글 부스를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구글 부스에 유일하게 탈 게 있었어요. 타는 것이요? 네, 놀이동산처럼 이렇게 타서 그걸 뭐 하는 거냐면
구글의 IoT 기술이 어떤 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기차를 타면 시나리오처럼 마치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타듯이 쫙 돌면서 예를 들면은 IoT를 통해서 뭐 외국에 있는 사람과 번역을 이렇게 하고 뭐 주문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서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구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구글 부스에 그런 게 없었는데 SK 부스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SK가 이제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ESG 아니면은 뭐 수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들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약간 기차에 타면 기차에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이런 부스를 만들어놔서 CTA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많이 주목을 했다. 그리고 SK가 좀 전략적으로 예전에는 그 기업들마다 부스를 따로 했는데 네. 이번에 모든 자회사를 모아가지고 되게 크게 부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주목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스타트업 중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데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하고 중견 기업 좀 인상 깊었던 건 일단 중견 기업 중에서는 세라젬이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세라젬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되게 위치를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 나간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일부 좀 부스도 크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우리가 있는 안마기계 말고도 뭐 침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정수기인데 뭐 알칼리 정수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전을 다 있는 IoT 회사다라는 이 입장에서 좀 인상 깊었고요.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역시 가장 핫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있지 않습니까? 네. 사티아 나델라가 꼭 찍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2개를 방문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죠. 그 중에 이제 2개가 어떤 거였냐면 만드로라고 하는 부스가 있고 네. 가우디오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만드로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의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손이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깝게 뭐 사고를 통해서 손이 이렇게 다치시거나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로봇 의수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보통 로봇 의수라고 하는 건 완전히 팔이 절단된 분들한테 이 팔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러니까 5손가락을 다 쓰는 이러한 기계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기계. 그렇죠. 예. 근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손가락 2개를 다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 3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2개를 못 쓰죠. 네. 그럼 이럴 때 이 손가락 2개만 의수 그러니까 이게 로봇 손가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손가락 중에 한 곳에 링 같은 걸 낍니다. 그럼 이 링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의 움직임의 패턴에 맞춰서 네 다섯 번째 로봇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 그 신용카드를 잡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아주 디테일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이런 의수를 전체 맞히는 게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엄청 비싸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손가락 하나당 50만 원대로 가격을 낮춘다고 그래요. 거의 로봇 손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랑 자체 기술 통해서 아까처럼 손가락이 만약에 2개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2개를 1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기술이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 2014년부터 꾸준히 기술 업데이트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되게 주목한 회사 중에 하나가 됐고 네. 두 번째 이제 가우디오랩이라고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효과음을 만드는 회사예요. 효과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VR 기기를 낄 때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에서도 그렇고 게임에서도 그렇고 이 음성 이제 이 소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복잡한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음성을 나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막 음악도 나오고 막 드럼도 나오고 시끌시끌하다고 보면 네. 그 모든 소리들을 뭐 드럼 비트 따로 베이스 비트 따로 아니면 사람의 음성 따로 이거를 정확하게 AI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제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뭐 예를 들면은 음원을 뭐 녹음할 때나 노래방 기술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AR이나 VR 같은 데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리를 줄 수 있는가 이런 쪽에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합창단 네. 15명이 합창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나는 이제 김덕진 소장이 부르는 노래만 듣고 싶어. 그러면 네. 그 사람 딱 집어서 음성을 분리해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음원에서 음원 추출을 하거나 가사 싱크도 그럼 그걸 맞출 수 있겠죠. 이야. 음악하고 막 가사가 웅웅 하는데 목소리만 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사를 낸다든지 네. 이런 형태들로 좀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2곳을 방문했고 그것을 좀 보면은 이제 어떤 AR이나 VR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혹은 이런 것들 도와줄 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뭐 손을 보조해주는 기술, 음성 기술 이런 거에 좀 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CES를 가봤어야 되는데 이제 2가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갈 돈이 없었고 이 라디오 방송 때문에 시간이 네. 없었고 저도 이를 악물고 이번에 시간을 냈는데 그 회사 두 개만 또 말씀드리면 네. 레티널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나라 회사요? 네, 우리나라 회사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런 AR 글래스에서 들어가는 렌즈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렌즈가 일반 안경 두께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AR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 현실이 보이는 건데 요 정도 안경 두께에 이 편광을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아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AR 화면이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AR이라고 하면 이제 가상현실. 네,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그러니까는 현실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자님 옆에 컴퓨터 모니터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네. 포켓몬고 게임 하듯이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HUD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화면에 이제 자동차를 앞유리에. 우리가 운전할 때 유리에 속도계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좀 덜 선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네는 되게 선명해요. 그 안경에다가 네, 안경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선명하냐면 너무 선명해서 눈이 시려워서 약간 낮출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안경 알만 만드는 회사라서 그거를 샤프, 일본에 있는 샤프나 몇 곳에 이제 수출을 하기도 하는 요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비헵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던 게 제가 2019년에 갔을 때도 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VR, AR에서 뭐 예를 들면은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으면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총을 쏘면 요게 막 느낌이 진동, 팍팍 진동.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완성을 해서 완전히 상용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렇게 비전을 갖고 올라와서 이제 상용화를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손에다가 끼는 장갑이 있는데 이 손에다가 끼는 장갑까지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 VR 기기 끼고 수트를 입고 손에 끼는 장갑을 낀 다음에 제가 만약에 가상 게임 같은 데서 있는 활 같은 걸 집어요. 네. 활을 이렇게 당기면 실제로 당기는 진동이 느껴져요. 그리고 딱 놓으면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게임이나 아니면 산업용 메타버스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인데 중요한 건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이 가상현실을 우리가 이제 실감을 못하는 촉감이 네. 없어서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네. 촉감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야, 거의 뭐 이거 다 합쳐놓으면 영화 한 편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또 특이했던 게 네. 기조연설에 로레알이 참여를 했고 월마트도 그 연설진에 포함이 됐다고 해요. 네. 아니 근데 로레알은 화장품 회사고 월마트는 유통기업인데 이 IT 쇼에 화장품 기업하고 유통기업이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올해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는데요. 예.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 제조 유통이 많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나라에서도 한 기업들이 5년 10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로레알을 화장품 회사이지만 이번에 뷰티 회사가 왜 나왔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실은 10년째 CES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해 기술 혁신상을 탔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느냐? 지금까지 혁신상을 탄 제품들을 보면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이거 현실에 바로 쓸 수 있어? 이러면 조금은 약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완전히 놀라운 기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거 바로 써먹을 수 있겠네라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로레알하고 월마트가 공통으로 나온 게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예. 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로레알은 뭐냐면 화장품에서 뷰티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뷰티 컨설턴트 혹은 뷰티를 도와주는 뷰티 지니어스라는 앱을 냈어요. 그럼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앱을 켜요. 그럼 얘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야 나 지금 비행기 타고 와서 11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내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 나 이거 피부 좀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그러면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그래요. 얼굴 비춥니다.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대표님이 했거든요. 그 로레알 대표님이 네. 너무 가까워요. 좀 멀리 떨어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멀리 떨어뜨려 옵니다. 그랬더니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같은 피부 상태라면 요런 화장품의 세럼을 요렇게 바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까지 아까 10년 동안 혁신상 받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았을 거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갖고 10만 명 이상의 피부 임상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논문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언어 모델도 챗 GPT 같은 거를 쓴 게 아니라 챗 GPT 비슷한 오픈 소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10개 정도를 자기네들이 튜닝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활용하는 게 여성분이 또 나와서 뭘 했냐면 나 이거 되게 중요한 PT가 있는데 메이크업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랬더니 이런 방식의 메이크업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야 그거 좋긴 한데 내가 안 해본 메이크업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틱톡 인플루언서가 그 화장품을 써서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바로 보여줘요.
그럼 그거 따라서 이제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는 AI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마트에 쇼핑을 오프라인으로 하자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시안컵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야, 나 아시안컵 축구를 친구들하고 5명이서 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쇼핑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5명이서 보시면 이러이러한 상품이 필요하죠. 라면서 예를 들면 맥주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장바구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잘 먹었던 것들,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들 이런 걸 또 장바구니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위시리스트, 그러니까 장바구니 말고 그쵸. 약간 즐겨찾기 같은 거에는 슬쩍 이 기회에 TV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이러면서 TV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좀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좀 환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빅 블러의 시대라고 업종 간의 간극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또 치고 나가는 건데요. 근데 아까 그 잠깐 혁신상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근데 CES에서 혁신상 받았다는 기업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던데요. 그렇죠. 거의 참여만 하면 상 주는 거 아닙니까? 혁신상은? 그러니까 혁신상이 그래서 이제 혁신상이 좀 이제 좀 뭐라고 그러냐 진실 아닌 진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혁신상은 CES가 시작하기 전에 혁신상을 다 승인을 하고 심사가 끝나요. 네. 무슨 말이냐? 실제 제품을 보고 혁신상을 주는 게 아니라 서류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고 혁신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혁신상을 받은 회사가 와우 혁신상을 받았으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CES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ES는 좀 메시지를 보거나 비전을 보는 쇼여서 기본적으로 혁신상을 탄 게 이런 컨셉이 좋다.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준 거지 완성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상, 특히나 최고 혁신상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받는 게 특히나 최고 혁신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워낙 많은 회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혁신상을 받거나 최고 혁신상을 받아야 또 그 안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회사들만 모아놓은 부스가 있어요. 아, 그것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혁신상이 있고 최고 혁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혁신상은 분야마다 조금 조금 이제 선정해서 뽑고 그러겠네요. 혁신상은 좀 더 많은데 어쨌든 주목받기 위해서 그 상에 또 이제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도 또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AI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것도 온 디바이스 AI도 나와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월마트나 로레알 같은 회사들도 AI를 접목을 하고 있고 네. 혹시 서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네. 좀 놀라웠던 거 어떤 게 저는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그 CES 현장에 가기 이틀 전에 네.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라고 하는 또 멋진 이제 전시를 하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전시관 건물인데 그쵸. 원형으로 생겼고 그 바깥에가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 네, 역할을 하는 거죠. 광고판이고 그리고 건물을 통째로. 네, 그리고 안에도 통째로 그 구가 이제 어떻게 예. 보면 디스플레이인데 거기서 영화 같은 걸 상영하면 이 화면이 18K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4K, 8K 얘기하잖아요. 근데 18K가 얼마나 눈이 시릴 정도로 이게 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있는 몰입감도 좋은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앞에 로봇이 있어요. 네. 로봇 한 5대가 있고 걔가 AI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오라라고 하는 로봇하고 실제로 대화를 했어요. 뭐 네. 영어가 네. 어설프긴 하지만 얘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자기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 이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에요. 네. 자기랑 대화하고 싶으면 손 흔들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뭐냐고 그러게 제가 영어로 데이빗이라서 데이빗입니다 이랬더니 왜 왔냐요 요게. 그래서 저 CS 보러 왔는데 너 CS 아니? 이랬거든요. 근데 컨슈머 일렉트릭 쇼 맞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네 이러고 있는데 얘한테 또 얘가 이제 저한테 그럼 어떤 걸 특별히 보러 왔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 AI 보러 왔어. 그러면서 이제 얘도 AI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한테 특별히 너 같은 로봇 보러 왔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AI 로봇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CES에 갈 필요가 없대요. 이미 자기랑 만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와 너무 신기하네 이러고 있어서. 약간의 농담까지도 던지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하니까 야 너 내가 볼 때 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봇인데. 이게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로봇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라라고 하는 로봇인데 그거에서 제가 또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래요? 애교를 부려요. 갑자기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빗 너는 인공지능 로봇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좋을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지금 내 얼굴이 붉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그 다음에 먼저 말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나랑 셀카 찍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핸드폰을 막 꺼내고 알았어 이러는데 얘가 천천히 해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제가 셀카를 찍고 있다는 행위를 보자마자 얘가 치즈 이러면서 계속 기계적으로 치즈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찍고 그걸 놨던.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가능해졌던 게 실은 이 로봇 자체는 2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CES에. 네네. 그때도 표정 변화는 잘했거든요. 네.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올해 보여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은 있었고 데이터는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할까라는 게 여전히 좀 의문이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게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말 잘하는 게 합쳐졌더니 얘가 꽤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회사한테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이른바 활용 정점을 찍어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날개를 달아준 거네요. AI에다가.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온디바이스 AI라고 네. 해서 기기 자체에서 뭐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AI를 네. 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많이 전시가 됐던가요? 네, 온디바이스 AI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챗 GPT 같은 녀석을 쓰는데 인터넷이 끊겼을 때 문제가 되는 애들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다가 끊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이 자동차 안에서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내가 문자를 보내는 것들을 서버에 올렸을 때 좀 깨름직하면 보안성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 거고 또 이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냉장고한테 보고서 써달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얘는 굳이 챗GPT처럼 많은 데이터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전기기들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가전기기 모든 어떠한 인터넷에 연결되는 챗GPT 같은 서비스를 하려는 기기들 이런 데는 다 온디바이스 AI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어떠한 디바이스들은 다 이 온디바이스 AI 칩은 거의 이제 향후에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이것만으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과 연결될 때 보조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AI가 하고 어떤 건 이 기계에서 하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거나 이런 형태로 진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챗 GPT 스마트폰 통해서 통신 이용해서 많이 쓸 수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왜 필요해?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대기업들은 회사에서 챗 GPT 못 쓰게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안 우려가 있고 네. 회사 자료가 뭐 외국 서버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인터넷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컴퓨터 내부에서 AI를 작동시킬 수 있다면 기업들이 그 PC를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는 온디바이스 하나를 좀 이제 체험하고 왔는데 직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온디바이스 AI가 제가 만약에 요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그 만약에 카메라를 보고 요즘에 온라인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온라인 회의를 할 때 제가 화면을 보고 있으면 실제 그 사람은 저랑 아이 컨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을 못 맞추신다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 카메라는 위쪽에 있으니까 그 화면에서 볼 때는 제가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 어벙벙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노트북을 사면요. 예. 그 눈을 맞춰주는 기능이 윈도우에 기본으로 탑재가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예. 제 눈이 실제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 부분만 보정을 해서 딱 맞춰줘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제가 딴짓을 하고 있는데도 제 눈은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인터넷으로 되면 이게 인터넷은 그때그때 끊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데이터량이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 컴퓨터 자체 반도체 AI에서 해결을 해주고 그런데 글자를 요약해주거나 대화를 바꿔주거나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AI가 해주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른 이러한 형태들로 이제 진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네. 수천 개의 기업들이 CES에 모였던 건데 네네네. 모빌리티 쪽은 어땠습니까? 사실 자동차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네. 현대기아 전시장이 거의 최대 규모였다고요. 네. 이 모빌리티 센터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SDX, SDV라고 하는 관점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SDV가 소프트웨어
defined vehicl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엔진이 정의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느냐가 이 자동차의 성격을 가른다라는 거죠. 네, 비슷한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자동차 껍데기랑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AI가 뜬다니까 칩을 넣거나 거기에다가 뭔가 자율주행이 돼야 된다니까 센서를 넣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뭔가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사야 되는.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 센서를 업데이트 하려고 해서 기존 자동차 부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혹시나 자동차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는 막 어떨 땐 일주일에 한 번씩 되고 막 그러는데 얘는 업데이트 한 번 하는 게 엄청 큰일인 거예요. 자동차는. 다 영향을 미치니까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예 그래서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 때는 처음부터 앱 업데이트 될 걸 생각하고 만드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잘 되는데 자동차는 지금까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자동차를 만들 때 처음부터 그런 걸 업데이트 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서 보여준 게 전기차가 되면 모터가 그렇게 크진 않고 부품이 줄잖아요. 그래서 옛날로 치면 아주 큰 모터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 컴퓨터 서버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에 동력부 있는 데 있잖아요. 바퀴 내 쪽에 조그마한 컴퓨터 4대를 넣어요. 컴퓨터에 일단 큰 컴퓨터 하나를 엔진에 넣고 바퀴 있는 데다가 조그마한 거 넣고 거기에 바퀴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부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자동차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된다.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이미 있는데 업데이트를 했더니 자동차 최고 속도가 120km에서 140km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죠. 영화를 하나를 틀었는데 갑자기 자율주행 모드 영화를 틀었더니 시트가 이렇게 쫙 뒤로 누워지고 그리고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뭐 좋은 뭐 이렇게 등에서 뭔가 마사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영화 실행하는 순간 이게 다 되는. 이런 것들도 SDV라는 개념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좀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는 참 기계 장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 자동차라기보다 이제 탈 것 이렇게 되는. 그래서 SDV를 넘어서 SDX, 그러니까 everything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그 시간이 이제 오버가 됐는데 혹시 짧게 이런 기술은 좀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다. 좀 어떤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한 가지 정도는 시니어를 위한 기술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조 장치처럼 이렇게 뭐 벨트처럼 이렇게 끼거나 허리 부분이나 다리에다 끼면 얘가 동력을 도와주는. 그러니까는 제가 뭐 예를 들면 걷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걸 통해서 운동 장비처럼 도와주는 이러한 기술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이 많잖아요. 이건 이제 일본 기술이었는데 제가 뭔가 가방 같은 걸 메고 공기를 이제 주입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눈을 푸거나 뭔가를 움직이는 이 반복 작업을 할 때 제 체감상으로는 힘이 한 5분의 1 이상으로 줄어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아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실제 우리의 몸을 도와주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그게 우리의 미래에 꼭 필요한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와, 오늘도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에게 CES 후기 같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와 한국에 대한 전례 없는 적대적 발언 이후 미국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향후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4조 원가량 공급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종료하는 대신 원래의 보금자리론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성수품 평균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3%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와 배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9차 물가 차관회의를 열고 성수품 공급과 가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착공 실적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13만 3천여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볼까요? 네, 4433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겠죠. 네. 사실 대출을 우리가 받는 게 은행에서 이제 받을 때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건데 네. 약속은 내가 10년 동안 쓰겠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한 2년 만에 갚는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틀어지죠. 네. 그래서 일종의 위약금 같은 거다. 휴대전화도 그렇고 인터넷 사용할 때도 약정 걸어놓고 위약금이 발생하듯이 그 비슷한 건데요. 네. 특히 최근에 이거 관심 많이 가지시는 이유가 대환대출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각 은행 서비스 등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갈아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간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야 하는 이 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이자 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대출이 일반적으로는 한 3년 이내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거든요. 네. 중도 상환 수수료 꼭 체크해 보시고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3982번님은 궁금해서 문자 보냅니다. 네. 아니 왜 한의원은 처방전이 없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정말 없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의료법을 보면 이 처방전을 작성하고 또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이 치과의사 포함해서 일반 의사에게 있고요. 한의사는 이 법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한의원은 의약 분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한방은 의약 분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우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약재를 섞어서 지은 약을 그 봉지에 싼 거 네모난 그 약봉지에 첩약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첩약에 그 처방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방전 작성을 하려면은 우선 약사가 잘 조제할 수 있게 여기에 뭐 어떤 한약재를 썼는지, 한약재 종류, 그리고 어떤 또 함량이 있는지 이 함량이 표기된 상세 첩약 방제라든지 탕전법이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양식이 보건복지부, 한의사협회, 약사회 이렇게 3자 간에 제대로 된 합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한방 특성상 이 처방전이 공개가 된다면요, 이 환자가 이거 좋네 한약재를 직접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한의계는 의약 분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첩약에 들어가는 한약재 종류와 이 함량은요, 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의 입장입니다. 의약 분업이 되어 있지 않은 한의계인 거고요. 네.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1976번님, 이 건설사가 시공을 포기하면은 이 사전 청약 당첨된 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 청약했을 때 사실 이게 시공사만 바뀌고 사업이 추진이 계속 되는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더라도 이게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이제 별도의 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도 취소를 하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본 청약 전까지는 또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지 아예 엎어지는지부터 체크를 또 해봐야겠네요. 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죠. 벌써 한 주가 다 갔네요. 토요일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별책 부록으로 찾아가는 날이죠. 내일 저희가 함께 읽어볼 책은 팀 하포워드가 쓴 슈퍼팩트라는 책입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AI가 우리를 또 속일 수도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속지 않고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 슈퍼팩트라는 책 내일 같이 읽어보시죠. 혹은 들어보시죠. 일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